네, 안녕하십니까. 이모작 생활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이동고라고 합니다. 오늘 여유만만 부자 설계는요,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 자유인 되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자, 단순히 돈이 많다라는 이런 의미를 이제 더 넘어서요, 저희가 경제적인 자유인이 되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부자의 하나의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 자유인 되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이제 언론에서 보시면 부동산 시장이 해빙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올해만 하더라도 6차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금리가 인상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현재 3.5% 수준이지만 미국의 또 기준금리가 5.5% 수준이기 때문에 한 2% 정도의 갭을 좁히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든 기준금리를 인상하려는 그 압박 요인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우려스럽게 보는 전문가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기준금리가 결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해주는 또 하나의 코픽스 금리가 있습니다. 그 금리 자체도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은행들이 자기들의 또 이익을 또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상금리를 붙입니다. 그래서 스프레드라고도 뭐 얘기를 하는데, 전문용어로 1.5%에서 2.5% 정도의 금리를 또 추가적으로 붙이게 되고, 그래서 총 대출 이자율이 한 5%에서 6%까지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출 이자율이 좀 낮아진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건 결국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다시 예전처럼 낮춰줘야지 기준금리의 인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거하고는 별도로 최근에 이제 부동산 거래 회전율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율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더 인상의 요인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자연스럽게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다시 또 회복을 하고 높아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항상 뭐 긍정적인 또 시그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각 또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이 부동산 반전은 어렵고 당분간에 매물을 소화하는 지루한 과정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혼돈의 연속이고, 그 누구도 지금 명확하게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을 보는 관점도 결국은 본인이, 여러분들 이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시는, 진입하고 계시는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지 명확한 판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집값이 이제 낙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아파트 미분양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내전 때문에 자재값이 상당히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비해서 거의 한 50% 이상 그 상승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사들이 주택을 건설할 때 산정을 하는 주택 건설비, 그 건축비 자체도 최근에 평당 700만 원에서 거의 한 850만 원, 일부는 뭐 900만 원까지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조합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 자체도 상당한 폭으로 지금 인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건설사들이 건축을 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PF 자금 시장,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PF 자금 시장도 상당히 지금 경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돈을 빌려가지고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수익성이 나야지 또 그 투자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높은 그 PF 자금 이자율 때문에 신규 사업을 좀 주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축된 이제 집값 수요가 다시 조금 살아나면서 매매 수급 지수도 회복이 되고 있고, 자금 수요가 다시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이런 관점들이 상당히 많다. 집값 상승은 다시 언제쯤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본다면 내년 상반기,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고,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지 정상적인 그 집값이 상승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그 한 가지 그 공통적인 특성은 뭐냐? 기준금리의 움직임, 그리고 코픽스 이자율의 움직임이 얼마만큼 인하가 될 것인가, 그 수준에 비해를 고려해서 앞으로 집값 상승의 영향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분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현장에 이제 중개업소를 나가 보시면요,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매도인한테는
지금 찾아오는 고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내릴 수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가격을 내려가지고 거래를 일으키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지금 매수인한테는 지금이 최적의 시기다. 지금 사라. 언제 상황이 이제 바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좋은 물건은 빨리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나쁜 물건들만 시장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좋은 물건이 생기면 바로 의사결정을 하라라고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고민이죠. 뭐 향후 추가적인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올라갈 것인가, 유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떨어질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당분간은 현재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게 일반적인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이제 유사하게 저희가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도 이제 계속 이제 눈여겨 봐야 되는 거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 3구의 움직임, 그리고 이제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 그리고 노도강, 그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렇게 이제 노도강 이 세 개 지역을 우리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도강 지역의 요즘 하나의 특징은 뭐냐? 이 지역이 대출에 많이 의존을 함으로써 가격이 오를 때는 천천히 오르고 내릴 때는 빠르게 내리는, 그러니까 가격 인상분을 쉽게 반납을 하게 되는 이런 주택 시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아파트가 더 올라간다라는 게 지금 일반적인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분위기와 또 유사하게요. 그 지금 25평 이하 소형 아파트의 수요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결과겠죠. 대형 아파트들, 그러니까 33평 이상의 아파트들은 그 상당히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1인 가구들이 본인들이 살기 충분한 규모의 25평 정도의 아파트를 이제 재무적인 이런 재정적인 이제 부담도 고려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찾으시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6억 이하 아파트들은 대출 규제가 비교적 자유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억 미만의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고, 그리고 건설사들도 그 소비자의 요구를 이제 감안해서 소형 위주의 상품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의 소형 아파트들은 전월세 거래량하고 월세 비중이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하나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아파트, 이제 뭐 부동산 시장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가족 구조, 사회적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같이 눈여겨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하나는 최근에 그 미혼이 많아졌죠. 그리고 결혼을 하는 세대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별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2035년 지금부터 한 13년 후에는 둘 중에 하나는 솔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그 사회 문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황혼이혼, 그러니까 이제 혼인이 한 20년 이상 혼인된 그 부부들을 이제 황혼이라고 하는데요. 황혼이혼의 비중이 급격하게 많이 높아지고 있고, 예전에는 60대 초반에도 많이 이혼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50대 초반에 많이 이혼을 하십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평균 수명이 워낙 길어지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조금이라도 일찍 준비를 해서 이혼을 하시겠다라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 이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엄청난 스트레스와 이제 상처를 많이 주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로는 부부가 모두 경제적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절반을 나눠서 이제 분배를 다시 이제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연금도 또 나눠야 되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 급격하게 경제적 수준의 저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큰데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대출을 받아서 일으킨 경우, 그럼 이제 대출금을 받고 나머지 남아있는 금액을 가지고 양쪽의 배우자들이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눌 수 있는 몫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빈곤화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외로운 노년을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특히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제 고립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술이나 담배를 하실 뭐 이런 건강을 해칠 우려가 이제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자취가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삶의 동력을 잃는 경우나 아니면 우울증이나 자살 빈도가 더 높아지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통계로 봐서는 부인을 먼저 떠난 남편의 건강이
급격히 저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니까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뭐 이 부동산, 그다음 재무 설계, 노후 설계를 얘기하실 게 아니라 관계는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돈독한 가족 관계를 꼭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조금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뭐냐 우리한테 어떤 의미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동산 첫 번째로는 유일한 실물 투자입니다. 우리가 실물에 투자하는 건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금융 투자를 한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종이, 약속을 하는 종이에 이제 투자를 하는 형태가 우리 일반적인 금융 투자라고 볼 수 있고요. 투자 자산 중에 유일한 실물 투자를 가능한 게 부동산 투자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가 가능한 레버리지 투자가 지렛대를 이용해서 가능한 게 부동산 투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금융 투자는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하는 공매도 이런 거 있지만 이런 거는 연속적이지가 않죠. 바로 또 갚아야 되는 또 이런 이제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이게 눈사람처럼 굴려야지 큰 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이런 거는 이제 아주 큰 자산가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시민들은 이 돈을 모아야 됩니다. 눈사람처럼 굴려야지 금방 돈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너무 분산을 하지 마시고 하나의 본인이 확신하는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나중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돈이 이제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부동산도 내려가기도 합니다.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다시 부동산이 이제 조금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가 있었지만 예전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또 부동산이 또 정책이었습니다. 침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시기도 있고 올라가는 시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올라가는 시기가 더 길고 올라가는 폭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매력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본인이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투자한 부동산에 대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걸 나는 원한다. 아니면 꾸준한 정기적인 월세 수입을 원한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향성이 희미해지면 두 가지 다 기대하는 바를 우리가 찾기 어렵다. 우리나라 이제 총 가구 수가 현재 2,144만 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유주택자가 아직도 56%니까 주택자는 많죠. 그렇지만 무주택자가 44% 정도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비교해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계속이 되고 있다. 특히나 이제 서울의 주택 중에서 아파트 비중은 아직까지 40%밖에 안 돼요. 예. 아직 나머지 대부분들은 빌라 아니면 단독주택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래서 빌라에 살고 있는 분들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가구 수와 더불어 한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은 GTX 광역 철도 라인, GTX 라인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GTX는 서울 도심, 서울 쪽에 가까우신 분들은 크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닙니다. 주로 이제 파주 이런 신도시 외곽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강남이나 강북, 광화문 쪽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냐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그 GTX A, B, C, D 라인 중에서 GTX A 라인만 유일하게 착공이 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일부 개통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GTX A 라인은 상당히 그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그 GTX B, C, D 라인은 아직까지 착공을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GTX C 라인은 일부라도 올해 말까지 착공을 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착공이 돼야지 되는 거죠. 이 계속 그 여러 가지 그림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좀 확실한 정보에 의존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요, 강남이 이제 숨고르기를 한다. 이제 강북으로 넘어갔다. 다시 또 강남으로 다시 또 되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부동산 자체가 계속 강북과 강남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회귀를 하고 있는 한 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강남 지역은 멸실로 인해서 순공급량이 작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멸실이 뭐냐? 그냥 단순히 집을 없애는 게 이제 멸실이 아니고요. 정부가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하는 기준 자체는 단전 단수가 되는 시점이 몇 시일이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정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재개발 아파트다 이러면 관리 처분 나고도 한 보통 완전히 집이 없어지고 단전 단수될 때까지 1년에서 1년 반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이제 많이 퇴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정부 통계로는 이제 주택으로 잡히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을 또 주택은 아니죠. 예, 그래서 통계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의 갭은 어느 정도 좀 그 괴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집값이라는 건요, 인위적인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런 금융 여건, 아까 말씀드린 대출 이자, 그다음 금리, 그리고 경기,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사항에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의 즉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그 오피스 타운이 있는 지역 세 군데밖에 없죠. 뭐 광화문, 강남, 그다음에 또 저기 여의도 이 세 군데밖에 없는데요. 이 지역 외에도 자족 기능을 갖춘 지역들이 있습니다. 판교 지역 상당히 IT 업계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곡 지역 또 LG가 또 들어가 있어 직장도 있고 그 주택도 있는 이런 자족 기능을 가진 지역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얘기되고 있는 재개발 아파트 뭐 이런 더 이상 이제 10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왜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000세대 정도의 아파트들 그 정도의 재개발을 하시려면요. 10,000평에서 15,000평 정도의 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지가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신규 상품이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신규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가치가 계속 이제 상승이 될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 지정된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가 된 지역들이 꽤 있어요. 서울에서도. 그런 지역들은 신축 건물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재개발의 한계가 또 생기게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도요. 그 용적률이 소진이 많이 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재건축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확보가 안 되는 지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때문에 신규 아파트가 나오기 힘든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들이 대부분 의견이 동일합니다. 서울의 새 아파트 가격은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세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고요. 서울과 수도권들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할 거다 라고 보고 있지만 지방은 하락되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다. 왜냐하면 지방은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청년이나 젊은 층들이 다 도시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고 있고 심지어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려서 지방에서 집을 사지 않는 경우 지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가격이 하락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지방이 이제 경기가 침체되면서 주택 시장이 상당히 이제 위축이 되고 있는 하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에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직장이 가까운 직주 건접된 지역들은 언제나 강세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에 학원이 건접되어 있는 지역들, 우리가 뭐 그것도 세 개 지역이죠. 대치동, 목동, 상계 이 세 지역들은 계속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마포 같은 경우에도 마포의 그 용강동 그 지역에 학원가가 들어서고 있지만 아직도 기존의 전통 그 학원가가 있는 지역을 대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특이한 사항은 빈익빈 부익부 지역으로 이분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 그리고 대출에 의존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 이 두 개가 이원화가 되면서 상당히 다른 형태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의 아파트들은 계속 이제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이제 가까운 직장에 계신 분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요. 그리고 고소득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사회가 이분화되면서 맞벌이를 하는 고소득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새 주택에 대한 선호 현상이 굉장히 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풍부한 시장 유동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시중에 돈이 너무나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부동산이 큰 몫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그 자가 점유율도 낮은 편입니다. 이게 자가 점유율은 지방은 뭐 높은 편이라고 하지만 서울 지역은 아직까지 자가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상승이 언젠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가격이 조금 쌀 때 사놓으면 언젠가 오른다라는 이런 이제 확신, 뭐 이런 믿음으로 부동산에 대한 선호가 계속 이제 강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출이 이제 강화가 되면서 자산 보유에 대한 주택 구매 능력이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에 너무 의존하는 지역들은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대출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롭게 자산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역들은 계속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보시면 주택 시장이 초양극화가 되거나 아니면 국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현상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모아서 투자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투자 후에 갚아 나간다. 이런 패러다임으로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현재가 안전한 상태다. 현재의 안전은 곧 미래가 불안하던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미래의 불안 요인을 우리가 감수를 하고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인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요 실물이 존재하는 비교적 안전한 투자입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이제 팩트가 있죠. 본인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미래의 시장을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단 결정을 했으면 끊임없는 자기 확신이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이걸 좋다, 사라 이렇게 얘기해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계속 본인이 주저주저하고 고민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본인의 확신이 굉장히 필요한 경우고, 그리고 한번 사게 되면 묻어놔야 됩니다. 이걸 뭐 금방 얼마씩 올랐다. 이게 주식하고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게 하나의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 형태별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시게 되면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동산 전체 건물에 대한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그 부동산 건물의 일부를 투자하는 상가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오피스텔이냐, 아니면 순수한 아파트 투자를 할 것인가. 그렇게 본인이 이제 방향성을 먼저 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 연령별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구축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를 구매할 것인가, 아니면 신축 아파트를 구매를 할 것인가인데, 신축도 두 가지로 또 나누게 되죠.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인데, 재건축, 재개발도 뭐 일반 분양으로 내가 구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 조합원 신분으로 구매를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는 신축 아파트라는 것은 입주하고 5년 차까지를 보통 신축 아파트라고 하고요. 6년 차부터는 구축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들 대부분이 최근에 한 30년 정도의 수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아직까지 대부분이 구축 아파트의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에 그 투자하실 때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의 편리성입니다. 도심 역세권 아파트가 제일 좋은 아파트입니다. 도심 역세권 중에서 평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선호도가 굉장히 강하고요. 오르막길 또는 내리막길에 있는 주택들은 삶이 그만큼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역적인 편리성을 또 감안하셔야 됩니다. 직장이나 학원, 종합병원이 가까운 이런 최근에 이제 병원이 가까운 병품화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을 보셔야 되고, 물리적인 거리가 또 중요합니다. 도보로 몇 분이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데요. 보통 그 전철역에서 5분 거리, 우리가 보통 도보로 1분 거리면 70m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도보 5분 거리면 350m, 그다음에 10분 거리면 거의 한 700m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초역세권이다 이러면 3분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파트들을 초역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 전철역에서 가까운가가 그 부동산 가치를 또 좌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남이 살고 싶은 아파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좋다고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 이런 지역을
거래가 잦은 부동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을 선택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투자한 곳에 대체 가능성이 있느냐를 또 하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 대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바로 신축 아파트 옆에 또 다른 신축 아파트가 나올 확률이 별로 없죠. 그렇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에 투자를 했지만 또 옆에 또 다른 오피스텔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투자한 그 대체 가능성 때문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항상 모든 정부는 이제 정부 규제를 많이 합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규제를 하게 되면 이 규제가 또 다른 우리에게 투자의 기회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이게 움직일 것인지를 본인이 눈여겨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상가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 뭐 꼬마 빌딩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만 보시면 꼬마 빌딩이라고 하면 보통 한 100억 정도의 건물을 꼬마 빌딩이라 하고요. 50억 정도는 꼬꼬마 빌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방은 조금 다르죠. 지방에서는 이제 꼬마 빌딩은 한 50억 정도인데 서울은 100억 정도를 이제 꼬마 빌딩이라고 하고 있고, 상가 투자도 건물 내 개별 상가를 또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상가에 또 이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개별 상가를 사더라도 거기 관리단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유지 보수하는데 크게 손이 가지 않는다. 그렇지만 한 가지 문제는 개별 상가들은 대출 받을 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 일반 전체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지만 개별 상가는 그 부분이 좀 미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가를 투자하시면서도 서울에 할 것인가 아니면 수도권에 할 것인가 지방에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상가 투자가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파트하고 달리 부동산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그 관공서에 신고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강남에 살고 계시는 분들, 강남 아파트에 비해서 아직까지 강북에 있는 상가들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 금액이 좀 편안한 금액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또 이제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내수 경기가 회복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직접 밖으로 외출하면서 쇼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권이 활성화되는 금방 활성화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권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권 투자 외에 오피스텔에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요, 내가 정기적으로 좀 월세 수입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오피스텔은 상당히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을 취득하실 때는 4.6% 취득세를 내셔야 돼요. 이게 그 업무용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그 오피스텔에 누군가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걸 또 주택으로 봐요. 그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또 다주택자의 또 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구매하거나 운용하거나 다시 매도할 때 세무당국이 다양한 형태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재산세나 뭐 양도소득세 낼 때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요즘 최근 들어서는 조금 주춤한 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피스텔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계시면요, 단순히 그냥 언론 기사만 의존하실 게 아니라 직접 오피스텔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지인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현실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예상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구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주는 왜 건물을 매각할까? 이런 사람들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시세 차익을 실현하신 분들은 지금 팔아야 되는 시점이다. 내가 팔아서 이 돈을 가지고 자유롭게 돈을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팔려는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상속을 받아가지고 지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녀들 관계끼리. 그래서 이걸 빨리 정리를 좀 하고 싶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건물이 또 이제 노후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상권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전통적인 상권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상권이 이동을 하니까 미래 가치가 불안하니까 건물을 매각을 하는데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이걸 계속 내가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미리 좀 증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미리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많이 상담을 하시는데요. 증여를 하시는 게 상속보다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냐면요, 앞으로 이제 계속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들은 정의하는 시점에 재산 가치를 가지고 세무당국에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향후에 상속하는 시점에 재산 가치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우리가 세금을 낼 수 있다라는 이제 하나의 또 장점이 있고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종부세를 또 내셔야 되잖아요. 보유세 부담을 하시는 것보다는 미리 정리를 하셔가지고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임대 소득이 있으신 분들 소득 부담을 좀 줄이고 자녀의 자금 출처를 조기에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대 소득이 있으면요, 투명하게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되고요. 근데 자녀한테 이거를 내가 미리 좀 주더라도 이 자녀가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조건을 붙여서 정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뭐 만약 건물이 있는 경우에 각 층마다 구분 등기를 해가지고 일부 층수만 이제 자녀에게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건물만 넘겨주고 아니면 토지는 부모가 계속 소유를 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꼬마 빌딩이 있으면 이거를 뭐 부모가 20% 가지고 있고 자녀한테 각각 40%씩 이렇게 주는 방법 해서 완전한 소유권을 넘기지 말고 일부만 넘기면서 단계적으로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가능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물을 만약에 내가 그대로 남겨놓고 자녀에게 상속을 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 보통 한 10년에서 15년 지나면 건물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없어진다는 의미는 뭐냐?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몇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자녀한테 물려주게 되면 자녀들이 근로의욕이 저하가 돼서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월세 수입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을 하고 그리고 그 건물에 세입자가 없어서 월세 수입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소비를 계속 줄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많아지게 자꾸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이 과도한 부채 때문에 이 건물을 넘기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과도한 부채가 우리 등기부를 떼보면 다 나타납니다. 금융기관에서 건재당 받고 뭐 한 금액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살려고 하는 인수인이 정상적인 가격을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가격을 협상을 해서 최대한 가격을 좀 낮춰보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값을 받기가 좀 힘든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는 건물을 관리하는 그 자녀와 다른 자녀들 간의 재산 관계가 얽히면서 굉장히 불화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많이 골이 많이 깊어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자녀한테 건물을 남겨주는 상속시키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속세는 지금 웬만하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문제는 없는데 이게 10억이 넘어서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상속을 받으신 경우에 상속주택과 본인주택이 있는 경우에 본인주택을 먼저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하시게 되면 비과세를 받기 어렵고요. 그리고 상속은 이게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제가 이제 상속세를 절감하는 방법. 우리가 뭐 부동산을 해서 투자 이익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세금을 아끼는 것도 하나의 큰 투자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10억 원 이하의 재산을 만약에 상속을 받으시는 경우에는요, 감정평가를 받으셔가지고 상속 가액을 최대한 높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 10억에 근접하도록.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매도하실 때 매도가와 매입가의 차익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고를 높여서 신고를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 상속 가액을 높이는 게 굉장히 좋은 이제 비용이고 이게 이제 별도로 하시게 되면 감정평가 비용이 꽤 들어가죠. 5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하나의 그 투자를 위한 하나의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협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누가 그냥 아는 지인이 그 세무 쪽으로 전문가다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분들은 새롭게 바뀌는 이런 이제 세법상의 그 법규들 아니면 이해도 이런 부분이 전문가인 세무사보다는 조금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돈을 주시고 대가를 지불하고 세무 서비스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세무 신고를 하실 때 사전에 꼭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사후에 협의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를 찾아서 하시게 되고
세무사 중에서도 그 양도세나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아니면 상속, 아니면 양도세 전문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분야별로 전문가를 찾아서 본인들이 상담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 배우자끼리 정려를 하시는 경우에 10년 동안에 6억까지는 무상 정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고 계속 이제 같이 결혼 생활 유지를 하더라도 돌아가시는 시점은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상속세를 절감하실 방법을 찾으신다면 10년에 6억까지는 무상으로 정려가 가능하니까 계속 이제 10년 단위로 그 배우자한테 정려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자녀분들의 상속세가 상당한 폭으로 절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혼 시에도 몇 가지 이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혼을 혹시 하시게 되는 경우에 재산을 분할하면요 양도세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위자료 성격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의 차이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가지고 절세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전제는 뭐냐?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재산만 재산 분할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들은 재산으로 공동재산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얘기를 좀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통 그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그 취득세를 내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취득세도 비용으로 인정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이제 챙겨 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부동산 만약에 뭐 내가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이러시면요. 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 거, 그리고 전기 공사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자산의 가치를 올리는 부분들은 유익비로 인정을 해가지고 다 비용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증빙들을 항상 이제 보관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특수관계인들, 그러니까 친인척, 그다음에 형제자매 간의 10억 이상의 거래들은요 반드시 2곳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를 받지 않게 되면 세무당국에서 임의로 본인들이 감정평가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금액보다 더 훨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가 되게 되면 재산 가치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감정평가 비용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2곳 이상의 감정평가를 반드시 활용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한 가지 팁인데요. 매도자의 주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매도하시는 분의 주민등록지가 양도소득을 납부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강남 3구, 아까 말씀드린 마용성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에 대해서 과세 당국이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가의 부동산 거래가 많은 지역에 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있게 되면 그 해당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될 여지가 상당히 있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어느 정도 고가의 부동산을 매도를 하신다 그러면요, 주소지가 그런 좀 고가 자산가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그 주소지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요즘 이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무료 서비스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세무서에서도 무료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 민원센터 아니면 뭐 노란우산 공제, 상공회의소, 뭐 금융기관의 뭐 PB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무료 서비스는 서비스 자체의 신뢰도가 약합니다. 왜냐하면 그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들이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해주시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그냥 자기들의 본인들의 프로파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봉사의 형태로 대부분 다 그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고요. 진정하게 본인이 세무의 서비스를 받고 싶다 이러시면요, 유료로 돈을 내시고 대가를 지불하고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사전 자문을 이제 꼭 받으시는 게 좋다. 그래서 보통 뭐 평균 요즘 세무 비용, 자문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한 시간에 한 10만 원 정도니까요. 그 정도 돈을 투자를 하셔야지 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너무 작은 돈을 너무 그렇게 아끼려고 하시다가 큰 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사항들은 미리 꼭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꼭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책으로도 공부를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제는 발로서 공부를 해라. 직접 현장을 이제 체험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집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어떤 형태든 집을 사라. 집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스텝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곳, 그냥 누가 좋더라 이런 지역에 투자하시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 오늘 제가 이제 여기까지가 그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 자유인 되기를 강의한 내용 요약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